발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법제 정비에 관한 두 건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2023년과 24년에 걸쳐 수행된 영아의 출생 및 양육보호체계 관련 법제 정비 방안으로 2023년 재개정되어 시행되는 저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연구가 주요 대상 법률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미래사회 대비 보조 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입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연구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아동권리 관련 법제의 지속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최대 하도는 저출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 하락은 세계 유례 없이 드라마틱하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에 따르면 1970년 4.53명이었던 것이 2020년 처음으로 이제 한 명이 0.84명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2022년은 0.78명대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지금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의 신설과 저출생 수석실의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그 후속 조치로 6월 19일 대통령 직속 저고위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신설을 약속했던 저출생 대응 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까지 포함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제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신설은 여야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법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외에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저출산 대응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지고 있는 정책 발표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발표된 정책이 역시나 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인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얼마만큼 어디에 투입할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 정책들은 한정된 예산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도들은 아동을 양육하고 돌봄을 수행하는 부모가 주 정책 대상인데요. 물론 아동의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아동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권리 주체인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확실한 보장 및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은 출생한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얼마나 그리고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1년 법무 영역으로 확장된 이후에 202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중앙당국의 역할 연구 그리고 23년, 24년에 걸쳐 영아의 출생 및 양육 보호체계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그리고 24년 현재 미래사회 대비 보조 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까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존재하는 아동 6천여 명이 존재하고 그중 아동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하여도 2,154명의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아동의 경우에 국가 예방접종, 아동수당, 교육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내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아동들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계기로 영아 살인 및 유기 사건들을 방지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 3건의 법률안이 순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한 해 영아 살인 및 유기 사건들을 방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에 큰 변화가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다가오는 7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두 법의 시행에 앞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 수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 과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대한 때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타성으로 통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출생통보제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일주일 만에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재개정에 따라 두 법에 따라 도입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그리고 베이비 박스 이슈 등과 함께 아동권리 이행, 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의제로 논의되어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왔기에 2024년 두 법의 재개정은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 연구는 2023년 재개정된 두 법을 중심으로 각 법률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그에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논평 7호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을 소개하였습니다. 2023년 재개정된 두 법은 영아의 출생 및 양육 보호 체계에 관한 주요 법률로서 아동권리 협약의 국내 이행 사항의 점검 분석을 위한 대상이 되는데 이때 초기 아동기의 아동인권 이슈를 다루는 일반 논평 7호는 아동권리 협약과 함께 해당 법제의 평가 및 정비 방안의 모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논평 제7호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일반 논평 제7호의 구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논평 7호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논평은 권리의 주체자로서 영유아를 강조하면서 양육자의 역할, 국가의 책무, 그리고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노력의 강화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논평 제7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연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국가 정책에서 아동은 주로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돌봄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할 권리의 맥락은 간과되기 쉽다는 점에서 일반 논평 제7호는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일종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신고를 출생에 있어서도 그 기록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의 신고를 특정 신고 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의존함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의 존재가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제도의 단점은 최종적으로 2023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상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로의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출생정보의 기재, 그리고 기재된 정보의 제출, 그리고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라는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인 아동은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시운면 장에게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시운면의 장은 통보된 출생 사실과 실제 출생 신고 내역을 대조해서 아동의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아동의 출생을 직권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조문과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법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출생등록제도의 모습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개정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의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인 아동으로 한정됨에 따라 보편적 출생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기만 하면 출생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제도 설계는 출생정보 기재 의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등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출생정보의 객관성 및 진실성 담보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 의무 등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출생등록이 요구하는 신속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제재 규정도 마련되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시행할 것과 원활한 출생통보 절차, 그리고 출생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과의 체계를 맞추어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생통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평원의 급여 청구 시스템의 분만 내역을 확인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출생신고 내역과 대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재정위기임신보호출산법 보시겠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호출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감출 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법은 총 6개의 장이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은 위기 임산부의 상담을 요청받은 지역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소위 원가족 양육에 대한 상담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석 보장을 요청할 때는 보호 출산을 하도록 상담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PDF가 잘 나오지 않네요. 한편 이러한 보호 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는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출생증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단독으로 연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증서상 정보는 오로지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존하고, 출생의 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성년이 된 때 생부 내지 생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적사항을 포함된 출생증서의 전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법은 그 세부 사항의 문제 여부를 떠나 먼저 베이비 박스 폐지를 비롯한 성별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보편적 출생 등록 보장과 함께 베이비 박스를 금지하고 최후 수단으로만 의료기관의 익명 출산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가 완비된 이후에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가 논의될 여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베이비 박스 폐지에 대한 신속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임산부 지원, 이 여성의 자기결정과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할 사항입니다. 얼마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9차 심의 최종견회에서 2023년 재정법상 보호출산을 비롯해 낙태,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절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여성의 충분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단계로, 보호출산의 필요를 말하기에 앞서서 임신 중지 법제화를 비롯해 한 삶에 대한 여성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법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3년 재정법은 모성보호와 아동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결단으로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려는 여성을 보호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법상 규정된 위기 임산부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위기 임산부의 개념을 축소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개선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증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정법상 출생증서는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된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증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출생증서상 수집되는 정보의 증명력을 확보하고 정보의 보관 방법, 정보의 증서의 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법 시행규칙안에 마련된 별지 서식에 객관적인 첨부 서류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고 증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후 보관이 밀봉과 이관의 현물 형태로만 언급되는 것은 안전성이 미흡하므로 증서의 서식 및 출생증서 대장을 만들 것을 추가하고 증서의 전자적 형태 보관을 통해 출생증서의 전산화 작업과 보관을 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여 접근성, 안전성, 효율성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출생증서의 공개가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도 출생증서의 작성과 동시에 최대한 사전 동의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알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근래에 보조생식 기술 요구도 이용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생식 기술 요구도 및 이용량의 증가는 현재 난임 및 불임에 한정되어 있지만 보조생식 기술은 단순히 부부 사이 난임 불임의 해결 방안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자기증을 통해 출산한 방송인이라든지 동성 커플 중 1인이 임신하여 출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보조생식 기술 이용자와 관련해서 국내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인권위에서 대한산부인과 윤리지침이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개선할 것을 대한산부인과 학회에 권고하였으나 학회가 불수용한 바 있습니다. 국외로는 얼마 전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제 보조생식 기술 이용자의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입법에 의해 해결할 것을 설시한 바 있는데요. 별개의 의견에 따르면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이를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할 것인지 이제 허용을 한다면 가족법적 관점에서 그 친자관계의 성립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할 문제는 입법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라면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조생식 기술을 및 이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관련 국내의 동향을 검토하고 비혼 여성 등 보조생식 기술 이용자 범위 그리고 친자관계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껏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입법 시도 때마다 사회적 공감대 내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사회적 공감대 내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번 대대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그 정책에 대한 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어느 정도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난임 불임의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이를 점차 더 장려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난임 불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동시에 부부가 아닌 모든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친자관계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해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입법적 해결만이 보조생식 기술 관련 근본적 해결 방법,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정비를 위한 개정 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기한 거름해 주신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의 염영희 조사관님과 국회 입조처 유원 서기관님께서 개정안 제시를 위한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아동권리 법제 정비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1년 법률 영역으로 확장된 이후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5년에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헤이그 부양의 협약의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협약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약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강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양육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 양육을 위해 필수 불가결함에 따라 사인 간의 채무를 넘어선 국가의 책무로서 아동의 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현대에 변화하는 가족관계의 기회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 가족법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국제가족법에서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수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큰 아동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연구 수행은 현 정부의 양육비 이행 강화 기조에 부합하며 저출산 시대 아동의 양육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제 아동인권, 법적 권리 강화,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목표로 단순히 추상적인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언을 넘어서 정책 제언을 반영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개정 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정 현안 중에서 저출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을 수단으로 하여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가 아동의 진정한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제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